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CIA 국장 모스크바를 긴급 방문하다 푸틴 나토와의 일전을 결심했냐. 미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국채를 매입한다. 벼랑 끝 달러 더블 트랩에 빠지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 CNBC든 블룸버그든 여러 곳에 나와서 현재 상황을 자신이 이제 예전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센트가 하고 있는 정책, 이것은 무의미하다. 베센트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무의미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에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이 미국의 공적 부채 문제는 미국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경제적인 이 준공황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같은 것이 오르게 되고 미국 달러 가치나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이런 화폐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죠. 자, 이 레이 달리오 이런 이야기를 과거부터 이제 수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이제 베센트가 어떤 이제 좀 심각한 조치를 취했죠.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국채를 매입한다. 물론 재무부는 일정 정도 시장이 개입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이런 일은 늘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일드컵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10년물, 3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센트가 극단적인 조치를 이제 취했는데, 먼저 베센트의 이제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GA, 트레저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제너럴 어카운트, 일종의 체킹 어카운트, 그런데 데비트 어카운트인데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은행에 가시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죠.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긴급할 때 이제 먼저 빌리고 그 다음에 갚아줍니다. 좀 이자는 높습니다. 이 TGA 역시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갑자기 어디서 파업을 한다, 아니면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이제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이 연준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쓰고 나중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메꿀 수 있습니다. 갚으면 되죠. 이런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자, 이 TGA에 지금 이제 9,600억 달러치 국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베센트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입니다. 한 1,300조, 400조 이 정도 되죠. 자, 그런데 그런 현금이 TGA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재무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미국 국민도 이 TGA에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지, 이게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이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게 이제 통장에 잔고가 가다가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마이너스 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9,6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재무부는 여러 형태의 이제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보통 20억 불, 100억 불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일드컵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베센트가 과거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고 대신 그만큼 그 정도 금액을 단기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듀레이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국채는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가를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버냉키가 이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때만 해도 자, 이제 일정 정도 돈을 가지고 장기 국채 매수하고 또 그 금액만큼 단기 국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장기 국채를 바로 끌어내겠다. 이 과거에는 절대 금리가 낮았습니다. 이제 버냉키 있을 때 거의 0에서 1%, 2% 이 정도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해도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단기 국채를 어떻게 하고 장기 국채를 어떻게 하고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장기 국채를 9,600억 달러치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 TJ가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금방 갚아야 됩니다. 급전입니다. 급전. 이거를 꺼내가지고 무려 이제 1조 달러치를 쓴다. 이 완전히 난리가 날 일이죠. 안드레아 리사라는 이제 CFA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장기 비축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이걸 뭐 내다 썼죠. 자, 이걸 다시 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바닥을 치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이 이 큰 나라에서 차가 멈추게 되는 거죠. 주유소 갔는데 휘발유가 없게 된다.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TGA, Treasury General Account,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금을 꺼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Treasury General Account,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베센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2027년 말, 2028년 초까지는 위험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뭐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긍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시장은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 통장권을 쓰고 결국 돈을 찍어야 됩니다. 자, 당장 이제 급전을 갚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죠. 이 경우 돈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춘다. 이것도 결국은 킥더캔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일종의 이제 앞틱스, 자,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에 최면수를 걸지만은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뭐 일종의 꼼수입니다.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그 금액만큼 이제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합니다. 단기 국채는 비록 듀레이션이 짧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꼼수다. 그런데 이 버냉키에 이것은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이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중동 국가, 뭐 유럽,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그래서 미국은 비교적 빠르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도움이 사실은 컸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뉴욕, 뭐 LA, 어바인 이런 데 부동산을 돌이치고 싹을 이제 쓸어 담았죠. 이런 게 이 미국의 이제 어떤 채권 시장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벗어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일본, 중국, 유럽, 세계 모든 나라와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좀 이제 오직 강탈만 남아있는데, 지금 뭐 한국의 반도체 투자 뭐 이것도 트럼프가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 미국이 뺏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외부 투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로 뭐 한 100조, 200조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게 이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은 미국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미국은 부도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 수가 있죠. 어차피 이 달러 디노미네이티드 된 부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제 돈을 찍는다. 일단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뺏쓰고, 자, 국채를 신규로 발행을 해야지 돈을 어디서 만들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결국 뭐 다이렉트로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통화량이 늘게 됩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을 하게 되겠죠. 동시에 여기에 미국이 전쟁에서, 여러 개 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더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폭풍으로 이렇게 다 휘몰아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이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
자, 이 파생 상품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다. 지금 뭐 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센트가 어떤 충격을 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숏 포지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가 충격 요법을 써서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이제 단기적이나마 반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자, 지금 이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과 관련된 겁니다.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뭐 이 내부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스터링이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캇 베센트는 과거 이제 2024년에 어떤 해커 그룹이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락, 이건 앱스타인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후드 바락이 앱스타인과 이제 뭐 자주 만나고 뻔질나게 섬에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이때 에후드 바락 개인 이메일에 이제 앱스타인도 나오지만 스캇 베센트도 등장합니다. 자, 스캇 베센트는 에후드 바락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앱스타인 정권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앱스타인과의 연관 관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 스캇 베센트 헤지펀드로서는 유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양반은 거시경제를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 부문에서 가버먼트 섹터에서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하듯이 갑자기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서 이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뭐 이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제 수익률을 낮추고 뭐 이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먹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채권 전문가들은 좀 이제 비판적이고 뭐 일부는 조롱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미국은 뭐 캐나다도 또 이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캐나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슨 국가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떤 그룹 혹은 뭐 유럽의 황실 집단 모릅니다. 저는 이 얘네들 정체를 이제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떤 거대한 글로벌리스트 어떤 이제 국가 위에 존재하는 서구 유러피안 국가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다. 뭐 이런 이야기에 뭐 지난 방송에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캐나다 수상이죠. 자, 손가락 모양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통은 엄지 손가락을 이제 앞으로 뻗습니다만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 이게 프리메이슨의 인식 표시라고 합니다. 뭐 캐나다나 호주는 이 프리메이슨 국가다. 프리메이슨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다. 뭐 이걸 암시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프리메이슨과 싸운다. 그렇진 않겠죠. 어차피 지금 뭐 이 프리메이슨 뒤에는 또 이제 주이시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와 이 사건 이것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뭐 서로 이제 대중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무스하게 이제 풀려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캐나다도 이제 꺾는다 이런 힘 있는 대통령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가면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힐즈,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이제 윤 어게인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한다. 그래서 큰 것 보낸다. 조만간에 이제 이재명 체포해서 끌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사물을 들여다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세든 뭐 국내 정치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질없는 환상 이런 것은 싹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추락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본인 잘못이죠. 자, 지금 뭐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한국인들이 미국에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퓨 리서치 이것은 미국에 이제 써너코라는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데 퓨 리서치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에 있는 써너코 자체는 초당적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퓨 리서치가 어느 정도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써너코의 원래 이제 지배 가문, 퓨 가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데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거죠, 참. 그래서 좀 위태로운 게 아닌가. 뭐 이건 지금 뭐 경제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뭐 여러 곳에서 좀 기행을 많이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 한국은 미국과 모든 면에서 뭐 의료든 교육이든 이 체제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뭐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어떤 이제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경우 한국도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IA 국장 존 래클리프 갑자기 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CIA용으로 이 개조한 수송기 뭐 이게 뭐 첨단 통신 장비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CIA 국장이 타고 갔으니까 이 모스크바를 착륙하는 장면 이게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인지 뭐 여기서 이륙을 해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시끌시끌합니다. 래클리프 왜 갔냐? 갑자기 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 존 래클리프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원래 이 미국의 이제 작은 도시에서 상해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인물이죠. 자, 그러다가 시오니스트 그룹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이제 1기죠. 이때 뭐 승승장구를 하다가 결국은 이 위치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게 배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시오니스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의사결정에 거의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캇 베센트, 존 래클리프 이런 인물을 등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오니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냉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미국에서 물론 무지성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마가 그룹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뭐 터커 카슨이니 토마스 메시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죠. 어쨌든 존 래클리프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CIA 국장 타이틀 이것 때문인데 이 사람이 갔다고 해서 당장 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큰일이 일어난다 그럴 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어떤 첩보 관련된 안건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파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존 래클리프 갑자기 갔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해석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CIA 국장이 갑자기 이 러시아를 갔다. 이때 러시아가 화가 나서 소환을 했을 수가 있고 미국이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CIA 국장을 보냈다.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둘 다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 존 래클리프는 뭐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지 말자. 항만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것은 지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한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많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뭐 이제 드론으로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 이것을 자제하고 러시아는 자유롭게 이제 석유를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각국, 미국의 우방국들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래클리프를 보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것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우크라이나 지금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를 괴롭힌다. 그런데 이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석유 수출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장기 이제 제재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됩니다.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칼리닝그라드가 여기 있는데 폴란드가 밑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이쪽에서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나토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이때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자극을 받고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군사 훈련했다고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또 하나의 가능성 중대한 건데 미국이 리투아니아나 이런 곳에 무언가 갖다 둔 것이 아닌가. 러시아가 우려할 만한 무기 이것은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플러스 전술핵 탄도.
이것은 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전쟁 도발 침공입니다. 이것을 트리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매우 충분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클리프는 결국 모스크바를 떠났는데 푸틴과 이제 간단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파트너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게 무슨 신호인가? 자,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푸틴 입장에서 이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선을 넘었다. 나토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 영국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설계도 이것을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것은 뭐 푸틴이 대노할 일이죠. 이때는 이 우크라이나 자체를 국가적으로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푸틴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을 이제 갑자기 모집을 해가지고 징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간다.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리투아니아 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바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발틱 3국 이번에 접수를 하는 거죠. 이 발틱 3국을 접수를 하면은 러시아의 전략적인 위치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쉽죠. 물론 여기도 뭐 요새화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병력 자체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틱 3국을 바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는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군사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맞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푸틴이 어떤 심각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뭐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국기가 내려졌는데 이거는 이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사관에 이제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데 어떤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24시간 두고 아니면은 이렇게 밤이 되면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기가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이 폐쇄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뭐 전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전쟁에 들어간다고 대사관이 다 폐쇄되는 건 아니죠. 자, CBS 미국 언론도 이것을 뭐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문 목적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좀 일본 사람들 좀 호들갑이죠. 뭐 일본인들이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만화까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띄워가지고 뭐 레클리프가 뭐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래서 뭐 큰 전쟁이 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러시아가 50만 명 이제 징집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 전쟁을 더 이상 뭐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미국이 충분히 약화되었다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전에서 미국은 심대한 어떤 군사 자원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공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군력이죠. 미 항모 거의 뭐 세 척 정도가 지금 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도 그렇고 지금 이란 이제 아라비아해에 떠 있는 배들 이들 함정들 상당수도 장기간 이제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해군력이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미국 군인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특히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사용해야 될 제즈머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소진을 했습니다. 토마호크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 이렇게 드라이드업 된 겁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큰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을 다이렉트로 키예프 쪽으로 몰고 가는가 아니면은 발틱 3국을 먼저 접수를 할 것인가. 그동안 이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들이 계속 이제 무언가를 우크라이나에 집어주면서 러시아 내부를 때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나토에 대해서 이것은 전쟁에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사실은 무방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공격하는 물자, 무기, 병력들을 계속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단호하게 나토 전쟁을 하는 거죠. 발틱 3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칼리닌그라드와 이쪽 지역에 미국이나 뭐 유럽, 독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불과 며칠이면은 길게 걸려도 한 일주일에서 10일 아니면은 이쪽 지역은 다 점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게 되겠죠. 폴란드를 견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지금 나토는 패닉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로 다 퍼졌습니다. 유럽 국가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고갈이 되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원이 우크라이나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의 시민들 젊은 층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민적인 전쟁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갑자기 50만 명을 몰고 들어가서 이 나토 국가를 공격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뭐 거의 저는 한 500원을 걸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티칸 외무장관도 동시에 이제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세계가 수백 년에 걸쳐서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 바로 러시아 정교입니다. 이 그리스 정교죠. 자, 이쪽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는데 갑자기 바티칸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 바티칸 물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만 분명히 바티칸은 서유럽을 하나로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로만 카톨릭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회를 쓸어버린다,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백 년 동안 바로 그 어떤 아젠다 하에 나폴레옹, 히틀러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로만 카톨릭까지 나섰습니다. 이 유럽의 전쟁, 저는 진짜 전쟁이 터지면 유럽에서 터진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 이런 게 없습니다. 전쟁 가능한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하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전쟁이 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 동시에 이란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전으로 이렇게 태세를 30년 전에 바꿨습니다. 이란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한다. 이런 목표하에 군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국가 자체를 요새하고 방어적인 성격의 군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밀려나면은 이란과 전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 전쟁은 진짜 전쟁이 아니다. 진짜 전쟁은 당연히 유럽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졌다가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후에 서유럽이 있는데 서유럽은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이제 지상군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만 잠재력은 있습니다. 인구도 이제 상당하죠. 자, 그래서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유럽을 생각하면은 이란전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자, 이란을 생각하면은 유럽을 빨리 이제 휴전 상태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중 트랩에 빠진 거죠. 두 군데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러우전에서 패하고 이란전에서 패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데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자, 미국은 이란에 큰 실수 두 가지를 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굴종시키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살아났고 이란은 핵무기 획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메카 이 안보 동맹 이런 겁니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박살이 난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무슬림 국가들끼리 평화를 되찾자. 이런 이제 동맹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이렉트로 미국의 중동에 대한 패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조켄트는 이 루비오가 지금 이제 뭐 경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란을 말려 죽이겠다. 직접 공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간선거까지다.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조켄트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루비오는 일단은 당장은 뭐 군사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외교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이제 패착, 이것은 뭐 미국의 한 100몇십 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는 전쟁 전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란과 전쟁하지 마라.
자,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된다. 만약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면 더 강경한 정권이 들었을 것이다. 맞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이란은 지역 전역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 대비 태세, 뭐 병력이라든가 탄약 이런 게 드라이브 될 것이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털시 게버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네타냐후다.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 스티븐 월트라는 사람이 이제 터커 카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했는데 한 번 때리면은 이란 정권 무너진다. 그리고 뭐 내부의 어떤 휴민트 이런 거 자랑을 했겠죠. 이 트럼프는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를 믿고 했다가 지금 이제 낭패를 본 겁니다. 이렇게 스티븐 월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기뢰가 제거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윌슈라베가 이렇게 이제 비꼬입니다. 2026년 2월 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근처도 가지 못했다. 미국 해군은. 그래서 미군이 기뢰를 다 제거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만약 기뢰가 제거되었다면 이란이 했을 것이다. 뭐 이란은 사실 기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단거리 미사일로 이렇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험한 기뢰를 이렇게 배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란이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급해서 이제 파키스탄에 매달리고 있다. 파키스탄 이제 문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란과 다시 이렇게 비밀 채널을 만들어 달라. 이 미국의 어떤 부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에 가서 만나고 돌아왔는데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뭐 몇 개월 동안 들어왔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이제 대함 공격 능력, 지금까지 미 함정에 대해서 심각한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허수아비 군대다. 미사일은 미 함정을 때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란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이 핸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대함 공격을 이란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멘이 1000km 밖에 있는 사우디 유조선을 미사일을 때려서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침몰시킨 건 아닌데 불이 났습니다. 이 능력을 예멘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0km. 그런데 이란이 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아라비아해에 떠 있는 미 함정 언제든지 이란은 심각한 대함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모한 어떤 머니버링을 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지금 내릴 수 있는 거는 다 내려왔습니다. 이 지금 배센터가 떠드는 거 결국은 중국입니다. 이란과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국이죠. 자, 세컨드리 보이콧입니다. 중국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경제전쟁의 제재의 핵심 내용안입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란과 계속 교육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계획이 그냥 허공에 붕 떠버리는 거죠. 이게 냉혹한 국제교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 끌게 되면은 역시 이제 뭐 석유도 중요합니다만 비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황산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한 식량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을 팍스 TV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란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러시아와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관련돼서는 일단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군대를 이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과는 큰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란은 방어적인 성격의 부대를 계속 만들어 왔고 이 방어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만 나가가지고 뭐 갑자기 쿠웨이트를 침공한다. 이러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진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자, 러시아 발틱 3국. 이 발틱 3국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특별히 밉다기보다는 나토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이제 좋은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발틱 3국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토와 대립하지 않는 한 발틱 3국에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토와 대립을 하게 될 경우 미군이 이 발틱 3국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러시아가 알고 있는 미군의 어떤 행동, 만약에 이제 특별한 무기를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 갖다 뒀다. 이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바로 침공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CIA 국장이 모스크바로 소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첩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이 푸틴이 CIA 국장에게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발틱 3국을 침공한다. 매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